네, 안녕하십니까. 메리츠증권 음식료 담당 김정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하반기 전망 시리즈 음식료 극단적 소비자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년을 전망하면서 제가 본 소비시장의 모습은 양극화였습니다. 이 양극화가 단순히 소비 계층 간의 양극화가 아니라 소비자 내부적인 양극화가 핵심이었습니다. 소비시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사치제와 필수제, 브랜드와 채널, 이 네 가지 국면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소비자들이 사치제와 브랜드, 채널과 필수제로 쏠림이 나타날 거다. 하지만 고소득은 여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소비 패턴을 이어가고요. 중위소득은 양극화가 진행이 되지만 어느 정도 면의 형태로 양극화가 조금 더 부드럽게 진행된다면, 저소득 같은 경우는 또 뾰족뾰족하게 선의 형태로 목적 소비가 뚜렷해진다고 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23년을 도래하고 나서 제 예상보다 더 가속화됐었고 더 극단적으로 소비가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에서도 양극화 소비가 일어났고요. 중위소득도 뾰족뾰족한 목적 소비가 일어났고 저소득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물가 상승이 여전히 높은 레벨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물가 상승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나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레벨 자체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절대 레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소득,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은 전년비 감소 흐름이 지금 8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 있고요. 고금리 환경,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우리가 하락을 기대하고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절대 레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계 신용의 증가세도 주춤해졌고요. 자산 가격 역시 좋지가 않습니다. 지난해부터 하락한 자산 가격, 물론 최근에 주식이 좀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정고점을 넘지 못했고, 21년도부터 보게 되면 2년간 약세장을 우리가 경험했고요. 부동산, 비트코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좀 특이사항은 지난해부터 이렇게 가파른 자산 가격 하락 사이클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백화점 소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부의 웰스 이펙트는 없었지만 소비자들이 소득을 가지고 소비로 이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들은 결국 소득에 기반했기 때문에 올해 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고소득층에서도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틸리티 비용, 고물가, 고금리 환경에서 여러 가지 간접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지난해부터는 저소득에서 가처분 소득이 감소했었는데 작년 말부터는 이제 고소득마저도 가처분 소득이 감소한 겁니다. 고소득자들은 여전히 소비 여력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본다면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 보면 모두 가난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소비 트렌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비의 네 가지 분면은 사치제와 필수제, 브랜드와 채널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비자들의 쏠림이 나오는 국면에 있는 채널과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전통적이라면은 백화점 쪽이 좋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이 30 세대의 소비가 줄 거기 때문에 백화점은 전년도의 높은 성장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그동안 억눌렸던 해외 여행이 정상화되면서 면세점이 좋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반대쪽에서는 필수제 소비의 채널로서 편의점이 대형마트를 넘어서면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음식료 쪽으로 좀 더 구체로 넘어온다라면 라면, 저가 필수제면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수요가 좋을 걸로 보고 있고, 중화식품 역시 중저가 제품들, 필수품, 내식이 증가하면서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 트렌드를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특징은 뭐냐면 소비자 키워드에서 특이한 게 대립각을 볼 수 있는 오마카세와 이 오픈 채팅방인 거지방이 동시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마카세는 스시, 한우, 해산물, 스테이크 등 이 플렉스 소비와 이어지면서 이 플렉스의 상징어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이 경제 불안과 밀레니얼 Z의 특성이 결합되면서 유희와 공감, 놀이가 결합되어서 이 오픈 채팅방 거지방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정 수준의 소비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평가가 매우 가혹하게 매겨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그런 채팅방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오마카세 관련된 검색어 언급량은 꾸준히 우상향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고요. 모든 연령대에서 우상향을 보여준다는 게 그 특징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유행으로 자리 잡고 있고, 동시에 무지출, 무수비와 같은 언급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를 봤을 때
무지출 무소비가 30% 이상 증가했고요. 반면에 플렉스 욜로가 11% 감소했는데 특징은 뭐냐면 여전히 절대량에서는 이 플렉스 욜로 관련된 언급량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면 소비자들이 경기 불황 속 이 고물가 고금리 환경에서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는 무지출 무소비 트렌드도 강화시키고 있는데 동시에 이 부와 재력에 대한 평가는 세대를 거듭하면서 내려올수록 더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 부와 재력에 대한 중요도가 이 자존감이나 안정감을 이미 앞선 세대가 Z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지출, 무소비를 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단순히 소비를 줄일 거냐? 그건 아니고요. 진정으로 원하는 소비, 최고의 가심비, 가격 대비 본인이 이제 가치가 높게 주는 이런 소비를 더 잘 해내기 위해서 지금의 무지출 무소비를 하고 있는 거다. 전략적인 무지출 무소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이제는 구매할 때부터 판매를 고려해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고 제품에서 인기가 있는 건 명품이고요. 명품 같은 경우는 이제 황금성이 높기 때문에 황금성을 고려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중고 상품을 구매하는 게 이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이다. 경험 측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이 밀레니얼 Z에서 이 떠오르고 있는 중고 채널 거래 앱은 번개장터를 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체 소비자의 전체 이용자의 80%가 밀레니얼 Z에 해당이 되고요. 한국 역시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중고 거래 구매와 판매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번개장터가 특히 밀레니얼 Z에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소비자들은 검색을 할 때 특정 제품을 검색하지 않고요. 이 브랜드를 검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간이 잘 마련되어 있고 브랜드 중심의 중고 거래가 활발화되어 있는 번개장터에 밀레니얼 Z가 모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Z세로 넘어오면서 이 소비에 대한 그 가치관은 이 삶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대한 가치를 매길 때 취미 활동, 여행 등에 대한 가치는 많이 올라왔고요. 일에 대한 가치는 기존에도 5%밖에 비중을 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1%까지 매우 낮았습니다. 이 워라밸에 대한 가치관도 이제는 또 많이 달라져 있는 모습이고요. 이 중간에 사진을 보시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인기를 끈 하이넨켄의 이제 마케팅이었는데 재택근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업무 시간과 휴식 시간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거기에서 이 업무 시간이 연장되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는데 하이넨켄 여기에 착안해서 이 블루투스 연결된 이 병 오프너를 가지고 맥주병을 따면은 PC가 자동으로 전원이 꺼집니다. 그래서 업무가 끝나면 이 맥주 한 잔과 함께 업무를 종료하자 이런 의미를 담아서 매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건강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기존의 전체 소비자들은 정신적인 안정감, 약간 멘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했다라면 이제는 Z로 넘어오면서 실질적인, 육체적인, 실물적인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게 최근의 소비 트렌드의 특징입니다. 어려운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소비자들의 쏠림이 나오는 채널들이 있는데요. 밀레니얼 Z의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제품 브랜드들은 CU와 세븐일레븐 대표되는 편의점, 그리고 다이소, 올리브영, 베스킨라빈스 등입니다. 이 브랜드들의 특징은 뭐냐면 빠르게 바뀌는 상품 구색을 가지고 있고요. 완판에 대한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있고 랜덤픽으로 소액으로 즐기는 낭비와 사치와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유통 채널 오프라인에서도 소비자들의 각광을 받게 된 원인이 됐고요. 최근에 이제 핫한 올리브영을 살펴보면 올리브영에 대한 이 키워드들은 올영 세일, PB 상품, 올영 페스타, 오늘 드림, 올세권 등으로 대표되는데요. 올리브영 역시 이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져가면서 내년도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쏠림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양극화 소비에서 소비자들이 이 경험 소비 그리고 하이엔드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그 배경에는 취미에 대한 인식 변화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확대된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욕구를 많이 중시하는 트렌드로 밀레니얼 Z로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욕구와 소비, 지출을 참는 게 현명하다는 응답에 젊을수록 그 응답률이 되게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불안과 침체에도 취미에 대한 소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소비가 가장 덜 줄어든 영역을 취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은퇴를 방해하는 소비가 뭐냐? 취미 소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필수적인 소비이기 때문에 줄이지 않겠다는 응답이 밀레니얼 Z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향후에 중고 거래에서 활성화될 제품들도 취미 관련된 제품들로 나와주고 있고요.
이러한 소비 트렌드가 지금 고물가, 고금리 환경에서 단기간 내에 반짝 트렌드로 자리 잡고 다시 우리가 회귀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지금의 소비 트렌드는 이 세대 변화 맞물리면서 앞으로 더 강화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대 분석을 할 때 밀레니얼 Z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MZ를 같이 볼 게 아니라 저는 따로 떼서 이 가구 구조를 살펴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밀레니얼의 부모는 베이비 부모고요. Z의 부모는 X세대입니다. 그리고 이들 가구가 큰 사건을 겪은 거는 IMF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겠죠. 근데 먼저 IMF를 살펴보면 IMF가 도래했을 때는 베이비 부모 같은 경우는 관리자 직급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명예퇴직이라든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제로 가구가 해체되거나 경제적으로 쇼크가 오는 경험을 했고요. X세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취업 시기에 IMF가 왔기 때문에 취업 당시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취업을 성공적으로 해낸 가구에서는 그 뒤로는 글로벌 금융 위기는 그렇게 큰 경제 위기로 우리나라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구의 해체라든지 갈등 없이 지나갔고요. 그래서 밀레니얼들은 베이비 부모를 거부하면서 이들의 삶을 답습하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지금의 플렉스 소비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Z 같은 경우에는 X와 사이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닮아가려는 답습하려는 모습에서 지금의 플렉스가 나오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파 역시 밀레니얼을 답습하면서 알파도 밀레니얼이 강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발전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X세대를 살펴보게 되면 X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대중문화가 부흥했던 시기를 겪었던 소비자들이고요. 기존과 다르게 우리가 지금은 플렉스로 부르는 소비대의 오히려 원조격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X의 영향을 받은 거는 지금의 Z 그리고 선배 세대로서 X의 영향을 받은 거는 후배들 밀레니얼을 볼 수가 있고요. 밀레니얼 Z로 넘어오면서 이 플렉스 소비에 대한 경험이 늘어납니다. 고가의 명품, 세계 여행, 전자기기, 음식 등 자동차에 있고요. 세대별로 가치관 조사해봤을 때 내가 좋아하는 대상에 돈을 쓰는 건 아깝지 않다. 가심비 소비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요즘에는 이제 시성비 소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성비는 뭐냐면 시간 대비 성능비를 고려하는 건데요. 가성비 소비는 가격 대비 성능비였고요. 가심비는 가격보다 나의 만족도가 중요한 소비였고 시성비는 이제 시간까지 고려합니다.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2030 커플이 하루 휴가가 있어가지고 호텔을 즐겨야 할 때 예전 같으면 뭐 호텔 신라를 갈까 신라 호텔을 갈까 아니면은 신라 스테를 갈까 고민해가지고 결정했었는데 지금은 이 하루의 휴가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신라 호텔과 신라 스테이의 한 30만 원 정도 차이는 그냥 녹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 차이라면 그냥 우리가 인스타그램도 할 겸 신라 호텔에 가자. 이런 소비가 나타나는 게 지금의 희성비 소비, 여전히 플렉스를 부추기는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Z의 소비자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 프리미엄 쇼퍼홀릭, 브랜드 고려형, 그 다음에 품질 민감형 등으로 인해서 여전히 플렉스 소비가 강화되는 모습이고요. 밀레니얼 때부터 강화된 건 뭐냐면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모습, 브랜드를 선호하는 모습이 높아진 게 밀레니얼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 세대 변화, 이 강력한 흐름에서 여전히 지금의 양극화를 지향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 소비 트렌드가 단기간 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소비 트렌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소비 트렌드를 또 나타내는 게 외식 시장입니다. 지난해부터 외식 시장의 모습은 매출 성장을 이끌어낸 게 단순히 이 리오프닝이 되면서 객수가 증가한 게 아니었습니다. 방문객과 객단가가 동시에 늘어서 거의 근사하게 10% 이상의 성장을 보여줬고요. 합산으로 외식 객단가는 코로나 이후 21년부터 매우 가파르게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외식 내에서의 양극화를 살펴보게 되면 저단가의 편의점과 분식점 매출이 높게 성장했고요. 또 고단가의 풀서비스 레스토랑의 방문객 수가 높은 성장을 보였습니다. 역시 외식도 아예 하이엔드와 아예 초저가의 필수 소비로서 양극화되고 있다는 게 그 특징이고요. 이 외식장의 트렌드를 소비자로 살펴보게 되면 객단가가 높을수록 소비 성장률이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양극화를 주도하는 소비층은 베이비 부모 세대와 패밀리 소비자들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베이비 부모 같은 경우 CVS, CSR 분식점, FSR 쪽에서 45%, 26%, 19%의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밀리 역시 해당 채널에서 각각 20%, 14%, 23%의 높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객단가로 살펴보게 되면 객단가가 높다고 볼 수 있는 7,000원, 7,900원대 높은 객단가에서 오히려 16%, 17%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의 하이엔드 쪽으로 소비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자별로
시간대별로 외식 소비를 살펴보게 되면 주중보다 주말 쪽에 높은 성장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성장은 8.4%, 전체가 5.7%, 주중이 4.4%로 주중이 전체를 하회하고 있고 주말이 전체를 상회하고 있는데요. 일상적인 소비보다는 특별한 오케이션에서 이 주말에서 높은 단가라도 특별한 소비를 이어가겠다라는 게 지금 소비자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이제 외시장의 트렌드는 이 주류 시장 트렌드 변화도 이끌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하이볼이 인기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와인 등이 인기가 강렬했는데 벌써 올해는 와인이 감소하고 있고요. 하이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주류 시장 트렌드는 매우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기 때 수제 맥주가 열풍을 일으켰고 그 이후에 이제 와인 시장이 고성장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위스키로 대변되는 하이볼 시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이볼의 주 원료인 토닉워터가 전년도에 47%의 매우 높은 성장을 보여줬고요. 최근에 이제 이마트에서 양주와 소주의 매출을 비교해 봤을 때 기존에는 소주 대비해서 양주 매출액이 80% 언더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거의 10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만큼 이 양주에 대한 소비가 폭발적으로 올라왔다. 그런 부분들이 소비자들이 이 알코올을 즐길 때 단순히 중저가 제품으로 우리가 뭐 취하려고 마신다 이게 아니라 한 번을 즐기더라도 본인의 만족도가 높은 이 고가의 그리고 어느 정도 럭셔리한 제품을 즐긴다라는 게 지금 주류 시장에 나타나는 트렌드고요. 그런 부분들이 외시장과 일맥상통해서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외식 시장 전체로 보게 되면 지난해 3분기까지 빠른 성장세를 보여줬고요. 이후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상승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 하이엔드 그리고 초저가 이 제품들의 카테고리들이 이끌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소비 트렌드에 이어서 본격적인 식품 산업 하반기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산업의 하반기는 극단적 소비자의 필수재, 사치품 소비로 인해서 관련된 수혜 섹터들이 좋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식품 산업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식료 섹터는 두 번의 랠리와 두 번의 디레이팅을 겪었는데요. 첫 번째 랠리는 2003년도 당시에 곡물가는 하향 안정화된 가운데 음식료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이어지면서 매출 성장과 원가 개선이 맞물리면서 마진 개선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당시 정권이 들어서면서 음식료 업체를 통제했는데요. 가격 인상을 강하게 짓누르면서 음식료 업체들이 원가 부담이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정권 말기에 레임덕이 왔고 이때 그동안 눌려 있었던 가격 인상이 본물 터지듯 진행되면서 가격 인상과 함께 곡물가 하락이라는 마진 개선 사이클을 도래한 게 이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원가 개선으로 인해서 매년 20% 이상의 매출 마진 성장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2014년도 15년도에는 신제품 모멘텀, 중국, 식재재 유통 등 여러 가지 스토리가 더해지면서 매출 성장도 더해졌고 이게 밸류에이션을 확장시키면서 음식 랠리의 정점을 보여줬습니다. 16년부터는 더 이상 곡물가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곡물가도 이제 하락할 룸이 제한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이 둔화되면서 부진했었고 17년도에 사드 사태로 인해서 중 관련주들의 실적이 망가졌고 이 역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든 섹터가 부진했고요. 음식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급락을 면치 못했는데 빠른 반등이 나왔던 거는 이 필수재이면서 내식 소비에 수혜를 받는다 이런 이제 컨셉으로 반등이 나왔고요. 다만 지난해까지 곡물가가 다시 한번 좀 우상향 트렌드를 강하게 보여주면서 마진 부담으로 이어졌고 이게 현재까지 섹터를 짓누르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원가 개선을 기대해 봐야 되는데요. 과거와 같은 이제 하락 사이클 나온다면 다시 한번 매출 성장이 올라올 때 음식료는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YY로 본격적인 효과를 내는 거는 적어도 하반기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원가 개선을 우리가 논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결국 개별 업체들의 외형 성장일 거다. 어디에 소비 트렌드에 이제 접목되면서 매출 증가 나올까? 이걸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럼 식품 시장 전체적인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전후로 한 변화를 먼저 살펴보면요. 코로나 기간 동안은 배달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늘었었고요. HMR 내식이 그동안 부진했다가 반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주류 외식업은 많이 부진한 상황을 겪었고요. 위드 코로나가 오면서 주류 외식업이 반등했고요. 리오프닝 상황에서 HMR 내식 배달 서비스는 전년도의 높은 성장으로 인해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밀 리세션, 고물가 환경에서 불황형 식품 소비가 나오고 있는데요.
HMR 내식은 저가, 필수품 주목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성장을 하고 있고, 배달 서비스, 주류 외식업은 전년 대비 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 물가 상승에 기반한 식품 소비 트렌드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소비자들이 한 달에 식사로 사용하는 금액이 약 47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소비의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이 아침 식사 응답률을 고려했을 때 한 달에 약 70끼니 정도를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되고요. 그럼 이 70끼니와 47만 원의 가격을 고려해야 되는데, 예산을 고려해야 되는데 물가가 올랐죠. 외식 물가가 8.9%, 가공식품이 9.5%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먼저 물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배달 음식은 여러 브랜드들의 메뉴와 배달비를 더해봤을 때 배달은 사실 배달비가 더해지기 때문에 싸지가 않습니다. 지금 단가를 계산해보면 14,000원대였던 게 15,000원 이상으로 올라온 상황이고요. HMR은 여러 제품들을 가지고 식사를 구성해봤을 때 2,800원에서 5,400원 정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외식은 저단가의 김밥부터 고단가의 삼겹살, 삼계탕을 포함해봐도 약 전국 평균이 한 9,000원대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맛도 좋고 편리한 배달 음식과 외식을 많이 늘리고 싶을 텐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으로 HMR의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서 중저가 제품들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소비의 포트폴리오를 좀 더 타이트하게 짜야 되는 그런 환경이 도래했습니다. 가운데 베이스 시나리오를 보시면요,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요,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맛도 좋고 편리한 배달 외식 쪽을 가장 극대화시키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이쪽의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쪽만 가지고 전체 소비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예산과 기존의 물가를 고려했을 때 소비자들의 끼니 수 70끼니를 맞추는 포트폴리오는 배달 외식을 23끼니 먹어야 되고요, HMR 내식을 47끼니 먹어야 됩니다. 이걸 예산으로 계산해서 비중을 짜주면 HMR 내식 비중이 43%고요. 배달 외식은 57%에 해당하게 됩니다. 예산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산 변화와 물가 변화를 고려했을 때 배달 외식에 대한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총 20끼니를 줄어들게 되고요. HMR 내식이 50끼니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비중을 구해주면 HMR 내식 47%, 배달 외식 53%, 금액으로 보더라도 배달 외식은 26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HMR 내식은 19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내식에서 저가, 필수품이며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제품들, 해당된 기업들은 매출 증가 기대되는 원인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글로벌리 살펴본 모멘텀은 K푸드 2차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비대면 체류가 증가했고요. 유튜브, OTT 서비스가 글로벌리 활성화되면서 BTS,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 이 K 컨텐츠와 K 아티스트들의 이 글로벌 위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그 영향권에 이 K푸드가 수혜를 받는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이 K푸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는 지금 1차 성장기를 거치면서 코로나 동안 2차 성장 국면에 들어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 아티스트들과 이제 컨텐츠 그리고 이 예능을 통해서 K푸드들이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요. 소비자들이 이제 전통적인 한국 음식을 할 수 있는 뭐 김치와 그 우리나라의 이제 치킨, 비빔밥, 떡볶이 등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매운맛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 이 K푸드의 성장을 이끄는 원조는 라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외에 이런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도 역시도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라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라면 미국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건 농심이고요. 농심의 미국 라면 매출 성장은 22년도에 36%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도 44%로 그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가격 인상도 반영되어 있는데 가격 인상분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30% 이상 지금 수량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성장이라면 사실 미국 내에서 히스패닉, 에이시안 또는 이제 교포 중심으로만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메인스트림, 백인들이 먹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근거로서 올해 1분기부터 미국 샘스클럽 전 매장에 신라면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존 2, 3년 전에는 월마트 중심으로만 입점해 있었는데 이제는 샘스클럽까지 들어가면서 세컨티어 유통업체까지 확장이 됐고요. 뭐 크로거, 에버트슨까지 이제 확장이 예상이 되는데 이런 채널의 확장은 지금의 고성장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는 근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전체 해외를 살펴보면 그동안 농심은 국내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였는데요. 올해에서 내년 넘어가면서 아마 라면에서 해외 비중이 50%를 돌파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는 단순히 국내 내수 라면 업체가 아니라 글로벌 라면 업체로 거듭나는 그런 변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국내 시장 역시 확고한 1위 사업자의 지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국내에서 1위까지 올라온 라면 제품들은 전통적으로 3개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지금 신라면이 장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 모습입니다. 농심은 그동안 국내에서 오뚜기한테 점유율을 뺏기면서 고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격이었는데요. 오뚜기가 2008년도에 가격 인상한 이후에 13년간 가격 인상을 안 하면서 저가 제품으로 농심의 점유율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심이 그동안 해외에서는 고성장을 했지만 국내 점유율이 빠지면서 저성장했기 때문에 국내가 까먹고 해외가 벌고 이게 겹치면서 성장이 안 나오는 기업 이미지가 강했는데요. 이제는 국내에서도 성장을 기대해 볼 만하다. 왜냐하면 오뚜기가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다. 오뚜기는 원가 부담이 이기지 못하고 21년도에 가격을 인상합니다. 이러고 나서 22년도에 농심이 추가 인상할 때 또 여기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오뚜기도 더 이상 가격을 올리지 않는 기업 이미지는 이제 많이 퇴색이 됐고요. 모든 업체가 인상했기 때문에 농심도 가격 인상 이슈를 좀 묻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1년도 이후부터 정체되거나 하락했던 농심의 점유율이 반등 국면에 들어서기 시작했고 이제 농심 점유율이 국내에서 올라오는 국면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격 중심으로 점유율이 이제 하락했던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게 큰 특징이고요. 더불어서 이 제품에 대한 트렌드도 농심한테 유리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라면에 대한 경쟁이 완전한 신제품 중심의 경쟁이 강했습니다. 2015년도에 짜왕, 맛짬뽕, 진짬뽕 등의 제품이 히트치고 나서 신제품들이 난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소비자들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제품을 취식해봤지만 소비자 구매에 당기는 제품을 찾지 못했고 이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다시 기존 브랜드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면 업체들이 기존 브랜드의 익스텐션 제품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는 뭐 카구리, 뭐 신복게티, 짜파구리 등을 출시하고 있고요. 오뚜기도 뭐 짬뽕면, 열라면을 개조한 짬뽕면, 그다음에 열라면과 참깨라면 합치기도 하고요. 팔도와 삼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기업이 유리하고요. 상위 업체한테 유리한 경쟁 구조가 여전히 형성이 되고 있다.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면을 소비하는 채널 역시 온라인 쪽 비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프라인 쪽으로는 여러 가지 프로모션, 이 시식 행사가 있어가지고 신제품들 판매가 늘어나게 될 텐데 온라인 쪽으로는 기존에 구매했던 제품들을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트렌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역시 상위 업체한테 유리한 유통 채널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농심한테 유리한 상위 업체한테 유리한 라면 시장의 변화를 말씀드렸는데 라면 시장 자체로는 괜찮냐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코로나 전후로 라면에 대한 소비를 비교해 보면 라면에 대한 소비가 증가했다 또는 변함없다 응답이 95%에 달합니다.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이고요. 라면을 소비하는 게 단순히 가성비 때문이 아닙니다. 라면을 소비하는 이유는 간편한 식사 대용, 편리성이고요. 맛이 좋다, 맛에 대한 높은 평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아니라 소비의 핵심적인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다.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작년도의 키워드를 살펴보게 되면 여전히 장수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키워드 검색량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 업체, 기존의 주력 브랜드를 많이 보유한 업체한테 유리한 구조. 향후에 라면 시장에서 장기 성장성이 돋보이는 또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카테고리 역시 농심이 주력하고 있는 제품들에 많이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심 같은 경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주가 퍼포먼스가 좋은 상황인데 하반기에 더 좋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는 제일지당입니다. 제일지당은 반대로 작년부터 올해 넘어오면서 퍼포먼스가 많이 부진했습니다. 식품, 해외 바이오, 사료까지 주력 사업부가 모두 실적 부진하면서 투자들을 외면을 받았는데요.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게 해외였습니다. 해외 쪽은 미주 식품액이 지금 4조 원 돌파한 상황이고요. 그로서리 진입을 확대하면서 미국 내에서 슈안스의 매출과 고마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당은 미국 내에서 GSP라고 해서 글로벌 전략 제품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치킨, 그다음에 롤, 소스, 김치, 김 그리고 만두 제품들입니다. 작년도에 41%의 고성장을 보여줬고 올해 1분기에도 30%의 고성장을 보여주면서 모든 사업부가 부진할 때 해외 식품만큼은 고성장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제당의 이제 핵심 이 자회사인 이제 슈안스 볼 수가 있는데요. 슈안스를 인수하고 나서 제당은 슈안스 유통망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통망은 워낙 광활한 영토를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공장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이 월마트만 하더라도 5,000개 매장이 있기 때문에 월마트 핵심 지역마다
이 식품 업체가 물류센터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불편함이 있는데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일제당이 슈안스라는 미국 회사를 인수한 거고요. 슈안스는 냉동 탑차와 냉동 설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 동안 소비자 쇼티가 나왔을 때 막힘없이 물량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두 쪽도 슈안스 인수 효과 직후 이후에 점유율이 꾸준히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슈안스 자체적으로는 코로나가 기회가 되어서 1등 업체에 근접할 정도로 지금 냉동 피자에서 점유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은 식품시장 공성장이 점유율 상승에도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하반기까지도 계속 우리가 외형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국내 쪽 좀 설명을 드리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그래도 장류와 조미료, 스팸 등의 필수재 매출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당의 전략 변화가 기대가 되는데요.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보다는 이 중저가 필수품에 주력을 하면서 2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외형 성장에 주력을 할 거고 또 하반기에는 이제 원가 부담이 개선되면서 제당의 실적에서 식품 쪽도 이제 국내 식품도 기여하는 모습이 나올 거다. 그리고 해외 바이오 쪽은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나오면서 외식 경기가 살아나게 되고 양돈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관련 제품들의 전방 시장이 좋아지면서 라이신, 메치오닌, 시르민, 트립토판 등의 가격이 올라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바이오도 1분기를 바닥으로 업황 개선 기대가 되고요. 사료 쪽은 이미 관련 축산물 제품들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료 역시도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당이 일단 1분기로서 우리가 최악의 실적을 확인했고 업황 부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밸류에이션 12개월 포워드 PER 8.5배라는 음식료 평균 12배에 비교해서 가장 큰 할인율을 기대하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매력이 돼서 하반기에는 실적과 밸류에이션 모두 제당에 관심이 올라올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소형에서는 우리가 풀무원도 관심 있게 볼만한데요. 풀무원이 그동안 해외 쪽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연간 적자가 한 300억, 400억 정도가 나오면서 해외 출적이 부진했는데 풀무원 USA 올해 물류비와 해외 운임이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이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하반기에는 이 흑자 개선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글로벌 비건 시장을 이끄는 거는 K푸드 플러스 비건까지 더했을 때는 풀무원이 주도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에 대한 곡물가에 대한 전망을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기상이변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우려가 있는데요. 지난해까지는 이 강력한 라니냐가 발생해서 이게 이제 곡물가 상승을 계속 이어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정리드리자면 엘니뇨가 발생하면 원당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라니냐가 발생하면은 북미, 남미에 영향을 줘서 옥수 대두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라니냐 상황에서 우리가 옥수 대두 가격의 상승을 우려했었는데 사실 지난해 상반기에 전쟁 영향 때문에 가격이 급등했던 영향이 있고요. 그 영향으로 인해 사실 펀더멘탈리 공급이 양호한 환경에서는 가격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펀더멘탈 보는 지표가 재고 비율이 있는데요. 옥수수의 소비 대비 재고 비율은 여전히 역사로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작황 역시도 작황 컨디션도 굿, 엑셀런트 등급이 평년 수준만큼 나오면서 높게 유지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해 이 양호한 생산성 그리고 높은 재고량 감안한다라면 엘니뇨 환경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북미 남미 쪽에 피해는 없기 때문에 옥수수는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소맥 역시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런 부분 역시 하락 전환해서 안정화되고 있고요. 재고비율 역시 역사로 높은 레벨, G+2 작황 역시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와 마찬가지로 소맥도 올해 추가적인 하락세를 이어갈 거고 이런 부분들의 YY 하락 효과는 하반기에도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다. 소맥을 본다라면 라면 쪽에서 우리가 원가 개선 더 기대할 수가 있고요. 옥수수와 뒤에 대두를 본다라면 제일제당이 주로 매입하는 원재료이기 때문에 제당도 역시 원가 하락을 기대해 볼 만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곡물가를 정리해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마무리 짓자라면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 보여줬던 소비 트렌드 이 극단적인 소비자의 양극화 트렌드는 하반기도 이어지고 사실 이 고물가, 고금리 환경이 꺼진다 하더라도 장기 트렌드로 소비자 변화, 세대 변화 맞물리면서 지속될 거다. 거기에 수혜를 받는 라면과 종합식품 그리고 K푸드의 2차 성장 고려했을 때는 해외 쪽에서의 라면, 해외 쪽에서의 만두, 글로벌 전략 제품들이 좋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수혜는 농심과 CJ 제일제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